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많은 분들이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셨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얼른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후 5시 기준 집계가 됐는데 사전투표율이 전국 15.84%로 지난 대선 때보다 5.24%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양강구도로 박빙의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사전투표율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득이 될까요?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각종 SNS를 통해서 속속 인증샷을 올리시던데요. 주로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거나 투표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인증했는데 간혹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던데 이런 경우는 위법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사전투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증샷 촬영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30년이 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북에서는 사과 재배가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잠시 후 대구경북연구원 최종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죠.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우크라이나 사태 위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오늘도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니까 이게 뭐 잠깐만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예. 제가 항상 사전투표 첫날에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예. 오늘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예. 항상 그 예전에는 제가 가면 상당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반가운 얼굴로 오랜만에 사람들이 오니까 반겨줬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2, 3분 정도 줄 서서 기다려서 투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5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북만 보자면 19%가 넘어갔거든요. 예. 지난 대선 때는 11%대였는데 한 7%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고 전국도 15.84% 5시 기준으로 됐는데 딱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정말 건조하게 한쪽으로 치지 않게. 일단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높은 사전투표율 이거 어떤 결과 가져올지 예상 이렇게 두 가지요.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보면 안철수 단일화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선언을 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1차적으로 이제 엊그제 이제 최종 단일화를 했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단일화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이제 단일화의 끈은 계속 놓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단일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약간 빠지면서 6%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10%대 많을 때는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그만큼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것은 결렬됐다고 판단하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를 정말로 지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양측 두 후보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번 선거에는 제가 두 사람 찍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남아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5, 6%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물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이 크게 대세를 흔들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고 두 번째는 두 분이 다 결렬을 선언해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일화를 했다 이미.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대세 자체를 그래서 저는 박빙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이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확 앞서서 큰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두 후보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하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 예. 오늘 높은 사전 투표율 이 시각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건 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투표 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까 봐 미리 투표하시는 분도 많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 결집도가 다른 선거보다 높다.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 이렇게 완전히 결집을 하면서 세대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이 높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지지층을 양측 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얼마나 지지층을 많이 투표장을 끌어내느냐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결집을 이루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도층의 선택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말 건조한 정말 건조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소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고 자 우크라이나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실제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다. 그렇죠. 정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우리 이 전쟁 끝나는 얘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이거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저 집계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보도된 거 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한 5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2,8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지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끝날 기미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만나서 협상을 했거든요. 2차 평화회담이 이제 어제 끝났는데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성과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인도주의 통로 개선. 그렇죠. 인도주의 통로 만들고 그 근처에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 나누고 하는 것만 얻어왔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우크라이나 목적이에요. 그럼요. 즉각 휴전에 들어가고 러시아군은 철군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자는 건데 러시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만든 것을 동의했던 것은 서방 세계나 아니면 세계의 압박이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 병원도 폭격을 하고 학교도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난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볼 땐 러시아가 인도주의 통로를 합의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전쟁을 끝내고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러시아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났으니까 군사시설
폭격하는 거는 이해가 그래 어느 정도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뭐 어린이집, 뭐 아파트, 병원 이런 데 폭격을 하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푸틴이 지금 착각을 해도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서방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 제재만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해법이 이제 없나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푸틴이 지금 거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핵시설 공격하죠. 핵 위협하죠. 3차 대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시설. 원전 또 공격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을 공격해서 다행히 원전에는 즉각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원전 안에 훈련하는 그 장소, 원전에서 뭐가 발생해서 훈련하는 장소만 지금 타격을 받았고, 그걸 다 이제 불을 껐기 때문에 원전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었죠. 만약에 진짜 원전이요, 만약 그게 폭격을 당해서 그다음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체르노빌의 10배래요. 피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자포리자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 최대 원전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게 지금 가동은 되지 않고 있는 원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다행인데 그나마. 그리고 다행히 이제 본 시설에는 폭격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문제는 만약에 그게 진짜 폭격이 됐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거기에 원전이 있는 줄 아는데도 거기에 포탄을 지금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럼 푸틴이 생각하는 게 대체 뭘까? 이거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럼요. 러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도 엄청난 방사능 유출이 되거나 뭐 엄청난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동을 무모하게 하는 푸틴의 모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 원전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3대 핵 전력이라고 있는 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고 장거리 폭격기를 운용하는 부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비상사태 돌입을 명령해서 핵무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푸틴의 이 핵무기 위협 이거 속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걸까요? 서방 세계가 군사적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제 제재 뭐 이런 부분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푸틴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만약에 나토나 미국이 개입을 하면 근데 본인들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아주 벼랑 끝 전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핵 위협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요. 미국이나 서방 세계로 하여금 쉽게 군사적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실제적으로요. 이 그 발언이 있고 나서 3월 1일 날 미국과 러시아가 한 라인을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군사 한 라인을.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행동이나 우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 한 라인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ICBM 시험 발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중단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지금 현재는 군사 물자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직접적인 지상군 개입이나 아니면 뭐 군사력으로 어떤 개입을 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는 것에 서방세계 끼어들지 마라. 만약 끼어들면 나는 핵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서방세계가 쉽게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 뉴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뭐 6살, 7살짜리 꼬마가 폭격 맞아서 그 죽은 그 시신 그것도 화면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더 민간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이게 그러니까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되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2022년 현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푸틴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러시아의 푸틴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방식은 우리 시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이나 어떤 군사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갇혀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국제사회 모두가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도 멈추질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사회가 다 비판하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나라 중국은 또 다르잖아요. 중국 지금 러시아 편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뭐 중국의 입장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 제가 볼 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의 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중국은 경제로 보면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러시아가 사실은 쇠락
앞에서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 중에는.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대립의 관계가 계속돼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국제 패권에서 미국을 대항해서 또 다른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서 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동맹의 구도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국제 패권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중국의 힘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리고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중국인들도 사람인데요. 이 러시아의 이런 침공,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 이거를 지지할 리는 없겠죠. 사람인데 전혀 없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단지 미국과의 그 패권 전쟁의 일환이군요. 그렇죠. 연장. 네. 그리고 실제 잘 아시지만 러시아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반전 시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을 했어요. 대학 기숙사를. 예. 근데 중국 유학생 5명인가가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를 폭격을 했는데 그 안에 중국 유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5명이. 그 중국 유학생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됐고 중국 정부도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시 우크라이나 쪽에도 중국 유학생들 많을 테니까. 그렇죠. 중국인들 피해. 우리나라 피해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한 1분 정도 마무리 말씀 겸 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고요. 무기나 아니면 그 군사 장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서방세계나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미국이 나서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중재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지금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나토 가입의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서방 세계가 나토가 함께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 그게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단은 보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에 그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그 하루라도 빨리 이거 좀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얼마나 더 민간인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 재배 적지도 자꾸만 북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030년 이후 경북에서 일부 지역을 빼면 사과 재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대구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최종현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종현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연구원 최종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 이 뉴스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2030년 이후 영양군, 봉화군을 제외한 경북 모든 시군에서 사과 재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셨어요. 우리 지역이 또 사과 주산지여서 더욱더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뉴스였는데, 자, 정말로 2030년 이후에는 경북에서 사과 재배가 힘들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은 좀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연해특작과학원에서는 시군별로 농업용 미래 상세 기후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보를 좀 바탕으로 경북 특화작물의 미래 재배 적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예. 그 결과 2030년 이후에는 영양군과 봉화군을 제외한 경북 모든 시군에서 사과 재배가 좀 힘들 걸로 추정됩니다. 2060년 이후에는 영양군과 봉화에서도 좀 힘들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30년 이후에는 영양, 봉화를 제외한 경북 모든 시군에서 사과 재배가 힘들 거고 2060년 이후에는 영양군, 봉화군에서도 사과 재배가 힘들다. 예.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사과 산지가 점점 북상해 오는 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예,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 경향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미래는 한 21세기 말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에도 한 2도씨, 그리고 현재 추세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한 4도씨 이상 상승할 걸로 이렇게 전망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207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온난화 경향에 따라서 아열대 기후 지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좀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해안으로는 일천 일부, 그리고 보령, 내륙으로는 광주, 전주, 순천, 그리고 대구까지, 그리고 동해안은 속초까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열대 기후가. 예. 그리고 온실가스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배출이 유지되면 대관령, 인제, 홍천, 원주, 제천 등을 제외하고는 아열대 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 거의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이런 걸 재배해야 될 것 같은, 이게 이제 주 재배 작물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는 기후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게 장기화되면은 재배적지와 재배 품목이 크게 변화하면서 어쩌면 식량 위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경북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90년 좀 상당히 먼 기간이긴 하지만 그때는 사과, 포도, 복숭아, 쌀분감, 배, 지금 현재 대부분 경북의 특화 작물인데요. 대부분 좀 경북에서 재배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대체 작물들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좀 새로운 대체 작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늘어나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화되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소득이 증가하고 세계화, 다문화 가정 증가하면서 이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열대 작물이 또 새로운 고소득, 기능성 작물 이렇게 생각되면서 관심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경북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영향이 큰 사과 등에 특화된 지역이나 경북 남부 혹은 해안 지역에 위치해서
기온이 좀 많이 상승한 지역들에서 아열대 작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열대 작물. 그래서 그런가요? 저 과일 가게 가보면 아열대 이런 과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자, 어떻습니까? 경북이 이 아열대 작물 재배지로 적당한 건지 지금 현재 이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경북이 아니라 국내를 보면 이미 좀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 재배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좀 시범적으로 재배되는 수준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엔 한 844호 정도의 농가에서 한 147헥타 정도로 여주, 강황, 삼채 등 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는 한 528호 정도의 농가가 한 164헥타 정도에서 망고, 백향과 바나나, 파파야 등도 이제 국내에서 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같은 그 망감류는 이미 뭐 제주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륙에서도 망감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경북은 좀 보면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아직 아열대 작물 재배가 그렇게 활성화된 편이라고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열대 채소로 본다면 한 전국의 재배 면적으로 한 전국의 3.7% 그리고 아열대 과수는 한 5.3% 그리고 망감류는 한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애플 망고, 바나나나 망감류 그런 것들의 재배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추세긴 하지만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북 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는 현재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군요. 뭐 3%대, 5%대 뭐 이 정도. 수준이 크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북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낮잖아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난방비가 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뭐 국내에서 아열대 작물은 대부분 아직 그 시설 하우스에서 지금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난방비만으로 경쟁력을 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한다는 건 뭐 해외와는 좀 다릅니다. 경북에서는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노지에 재배하는 것보다 이제 생육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좋은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의 노지 재배보다 당도가 훨씬 높고 품질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경북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과수를 많이 재배해온 그런 선도 농가들이 갖춘 그런 과수 및 채소 재배 경험과 노하우가 아열대 재배에도 이렇게 적용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역량으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과수 재배 경험에서 이제 쌓인 경북의 특화가수 재배 기술과 노하우 이게 이제 경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기온이 좀 낮긴 하지만 난방비가 좀 더 들긴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경북의 선도 농가들이라는 표현을 하는군요. 이 선도 농가들이 쌓아온 그런 어떤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고 아열대 작물 재배하는 것만 아니라 향후에 유통과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그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 이 유통이 더 어렵다, 더 힘든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좀 어떤 개선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열대 작물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판매나 유통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설 일단 세워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가 되는데 뭐 이를 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 않은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적인 시장이나 유통망도 좀 형성되지 못했고 생산 측면에서도 뭐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배 기술이 어떠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뭐 연구, 종묘, 유통 등 관련 기반 시설들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경북의 아열대 작물을 본격적으로 그 재배를 확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 무엇인지 좀 충분히 탐색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현장을 중심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작물별로 어떤 작물이 미래 성장이 좀 많이 될 거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좀 특정 작목을 좀 재배를 해라라고 이제 농가에게 좀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과 함께 이루어지는 판매망이 좀 형성되고 시장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현장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아열대 작물에 집중해서 이렇게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서 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할까 이런 건 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대신 뭐 각 유관 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유통 판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유통 판매 면에서는. 예. 자, 그런데 아열대 작물 키우더라도 아직 사과나 배 같은 우리 전통 과실에 비해서 아열대 작물 수요가 적은 게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국내에서 알대 작물 재배가 좀 확대되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알대 작물이 그 틈새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 그러니까 예, 대부분 뭐 직거래나 백화점 같은 그런 고급 소매점이나 뭐 상업 친환경 전문 매장 등 좀 제한적 유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통해 판매되고 있고 뭐 전통 과실이 주로 도매 시장하고 뭐 마트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판매되는데 그런 데서는 아직 좀 유통이 많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소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요도 봤을 때 뭐 고소득 소비자나 선물용 등으로 좀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대 채소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좀 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대 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좀 시장 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대 작물의 소비 시장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확대에도 이렇게 소비 시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좀 새로운 경북의 특화 작물, 토독 작물로서 좀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 규모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또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들 이것도 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국내산 알대 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도를 먼저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자, 끝으로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알대 작물을 그 경북 특화 작물을 육성하는 것이 결국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려면은 좀 단순히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좀 새로운 시설들을 이제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특화 작물을 지원하던 그런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알대 작물로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존 농정 체계 안에 알대 작물 육성을 위한 이런 방안들을 함께 끌어안는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의 최종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어제 국토부에서는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토부 내용을 보니까 위법 의심 사례로 한 3,700여 건 적발했다는 내용인던데요. 이렇게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부동산 거래 분석단, 실거래 전담 조직을 발족시키고 나서부터 계속 자료 조사라든가 그런 실거래가 내용들을 공지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라든가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 하락된다 이런 통계들은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고가 주택 외에서도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 이상한 거래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관할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에 대한 위법 사항들을 좀 보여주고 처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주택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중저가 주택도 이거 이상 거래 있나, 투기 세력 있나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보니까
보니까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 주택 거래 약 7만 6천 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다 검토해봤더니 이상 거래가 한 10% 정도 나왔군요. 한 7,700여 건이 나왔고 이 중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한 반 정도 3,700여 건 이렇게 적발됐다고 하는데 뭐 적발 내용은 어떤 경우들인가요? 그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 금지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구입한 것을 남의 이름을 빌려서 뭐 말 그대로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인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을 통해서 실제 적발을 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이번에 벌금이나 그 징역까지 나오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나오는 이 명의신탁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시장에서 점검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에 이제 통보된 세금 이슈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적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을 개인들 간의 거래로서는 많이 걸리다 보니까 법인 자금을 이용을 하거나 뭐 이제 뭐 대기업들 뭐 재벌들 이제 법인 편법 자금을 통해 가지고 증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들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의 신탁, 불법 전매, 뭐 편법 증여 이렇게 적발을 많이 했군요. 자, 그러면 우선 뭐 많은 분들 이게 들어는 봤어요. 명의신탁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그 흔한 예로 보시면 이제 남한테 명의를 빌려주는 게 가장 위험한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직계 가족 외에 뭐 처가의 사촌이라든가 이런 식의 좀 이제 그 호적상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분한테 본인의 이제 부동산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택을 다주택에서 이제 단순주택으로 좀 세대수를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좀 시장이 좋아졌을 때 팔았을 때 내가 얼마 좀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거래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명의신탁으로 이제 적발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오가야 되는데 명의신탁으로 이제 적발된 사례들이 보면 자금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의심 사례로 보여진다. 그럼 자금 출처를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너는 왜 돈을 안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들이 좀 많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큰 돈이니까 계좌 이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900만 원, 뭐 1,9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은행에서도 요즘 거래 내역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주제가 고가주택이다 보니까 고가주택이 이제 공시가격 9억 이상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9억의 현금을 인출을 하려고 하면 어느 은행이든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모아놨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라고 하면 또 소득증빙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매번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은행에다 안 넣고 우리 집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거에서 일단 그 소득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 거래라는 건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그런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그 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는 돈 거래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만약 이제 세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면 다시 이제 소유권을 찾아오는 그런 거래군요. 예. 근데 만약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이거 소유권 그 이전 받은 사람이 명의신탁 그 받은 사람이 이거 내가 산 거 맞다. 나중에 입을 딱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소송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 소송 들어가지만 이제 명의신탁금지법에 의해서 그 맡기신 분은 되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게 명의신탁을 좀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웬만큼 가까운 사이 아니면 정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남남끼리 이렇게 뭐 요번에 적발된 사례 보면은 좀 그 적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이거 뭐 겁나서 이거 어떻게 명의신탁 글쎄요. 일단 그렇고 명의신탁 거래는 그렇고 법인 거래도 뭐 많이 적발됐다 그랬잖아요. 뭐 위법, 불법 사항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법인 불법 거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법인을 뭐 개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보통은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개인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근데 개인들이 이제 그 은행 가서 자기 이제 신용 한도 내에서 뭐 LTV, DTI 적용을 받아서 대출 자금이 결정이 되는데 그거 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대출, 사업자금 대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대출 한도가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사는데 법인명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기본 대출금 외에 추가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사는 거니까 결국에 이것도 하나의 법인의 편법 자금 유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불법 증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 회사 대표로 있는데 법인에 이제 그 해년도 수익이 한 1억 정도 생겼다. 그럼 그 1억을 그대로 자식들한테 주면은 세금이 증여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이걸 갖다 오히려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사서 넘긴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편법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적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형식으로 받아서 이제 이걸 이제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편법 증여의 목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법인 많이들 세우겠네요. 그렇죠. 예, 개인 법인이라고 저희가 이른바 얘기하는 1인 법인이나 특수관계인, 관계인 법인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이제 위법이니까요. 이런 거 좀 근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아마 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서울 뭐 수도권의 투기꾼들이 지방에 뭐 공시가격 1억 원 안 되는 저가 아파트를 뭐 싹쓸이 해갔느니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런 의심 거래를 적발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가 주택도 역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 투기 이런 걸 잡기 위한 조사를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일반 거래보다는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거래도 어렵고 자금 조달 계획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도 쉽지 않은 그 일반인들 아니면 전체 통계량을 놓고 봤었을 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비해서 저가주택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시장을 너무 많이 흔들어 놨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뭐 법인 명의로 설립해서 뭐 그날 하루에 뭐 10개가 거래됐네. 그 자리에서 뭐 전세 가격이 얼마 올랐네.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동네에 사시는 실수요자들이 내가 전세 시즌이 돼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 불법으로 1억 이하의 주택들을 막 사들이신 분들에 의해서 그만큼 또 사들이고 바로 또 전세 가격이나 뭐 보증금을 좀 올려서 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이분들은 실제 거래해야 되는 현금은 적고 뭐 이제 그 이른바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 기구하는 갭투자라는 형태로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는 투기 세력들이 작년에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번 3월 3일 날은 고가주택, 지난달 2월 3일 날은 이제 저가주택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우, 잘했네요. 이거 고스란히 피해가다 그 지방에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전세금 이런 것도 올라갈 테니까 이런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건 잘했네요, 정말. 우리 지역에 1억 원 공시가격 1억 원 안 되는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이런 건 진짜. 그렇죠. 작년에 저희도 이제 많이 놀랐던 게 저도 안동에 조금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날 줄 알았는데 완판들이 되고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이슈는 KTX 이제 정차되는 것 때문에 이슈들도 있었는데 실제 그게 분양을 해서 수분양자가 됐던 분들이 법인 아니면 외지인의 거래가 좀 많았었습니다. 외지인이. 이거 다 투기꾼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사 보니까 법인과 외지인 거래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네요. 보니까 2020년 7월에 한 30% 정도 됐는데 이게 20년 12월 되니까 36%,
21년 8월 되니까 51%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법인 외지인들이 전국에 1억 이하 되는 저가주택을 이렇게 매입해서 투기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지방 저가주택 거래가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자기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저가주택에 됐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니까 첫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세에 배제가 됩니다. 아, 1억 이하 주택은요? 공시가격.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공공임대는 말고 민간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무주택이에요? 또 민간 청약할 때 1억 이하 주택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주택자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사서 그 동네에 내가 뭐 시세와 상관없이 일단은 이분들이 사서 자기 자금은 평균 한 3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 임대보증금으로 가격을 상승시켜서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어떻게 행동들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주택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주택수에 이래서 이렇게 지방 저가 주택 거래가 많아졌다. 그리고 또 기준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일단 평수가 면적이 또 어느 정도가 돼야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이제 1억 미만의 가격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한 18평 정도 그렇죠. 이하.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으로는 수도권 기준은 이제 최대 1억 3천까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성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권도 2020년 7월 5일부터는 또 여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존 주택 말고도 저가에 분양됐던 것들을 찾아서 또 특히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또 바로 전매가 가능하니까 워낙에 성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I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